안녕하세요. 도선이 힐링숲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숲에서 모두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우종용 선생님이 쓰신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 라는 책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이 많고 지혜로운 철학자가 누구일 것 같아요? 네, 이 책에서는 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나무로부터 배우는 단단한 삶의 태도들을 30년간 아픈 나무들을 돌봐온 나무의사 우종용 선생님이 숲에서 배운 47가지 인생 수업책입니다. 이 책을 한 번 읽으면 나무를 사랑하게 되고 2번 읽으면 내 삶을 사랑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책은 2019년 9월 27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저는 이제 이 책을 지난주에 사서 읽었는데 하루 만에 다 읽었습니다. 책이 술술술 읽혀서 제가 또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선물도 한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쓰신 나무의사 우종용 선생님은 내가 정말 배워야 할 모든 것은 나무에게서 배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천문학자를 꿈꿨지만 색약 판정을 받고 다니던 학교를 그만둔 채 방황을 하다가 그를 붙잡아 준 것이 나무였다고 합니다. 우연한 기회에 도제로 들어간 원예 농장에서 직감적으로 나무 키우는 일이라면 평생토록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특히 농장에서 함께 일했던 노인의 가르침은 평생의 신념이 되었다고 합니다. 노인은 그에게 나무를 옮길 때는 나무가 이사하는지 모르게 해라. 나무를 자를 때는 나무에 먼저 물어봐라. 나무를 다룰 때는 언제나 나무 입장에서 먼저 바라보라고 일러줬다고 합니다. 군 제대하고 나서 한참 후에 나무병원 푸른 공간을 설립해서 30년째 아픈 나무를 돌봐오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는 도심의 아픈 나무부터 몇백 년을 인간과 함께 했지만 병충해와 자연재해로 상태가 나빠진 천연기념물 고목까지 그의 손을 거쳐 되살아난 나무만 해도 수천 그루라고 합니다. 어떻게 돌보는 나무마다 그렇게 잘 살려내느냐는 이들에게 그는 대답합니다. 나무를 살리는 일은 이태롭던 그의 삶을 붙들어준 나무에 대한 보은이자 과거에 자신이 그랬듯 시련 앞에 고통받는 생명을 보살피는 일이라고. 그에게는 나무를 보살피는 일이 곧 자신을 보살피는 일인 셈이지요. 프롤로그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몸 건사하기도 벅찼던 젊은 시절 한 아이의 아빠가 되었을 때 나는 당최 아이를 어떻게 대할지 몰라 허둥대다가 손을 많이 댈수록 오히려 자라지 못하는 어린 묘목을 떠올렸다. 나무를 키울 때 지나친 관심이 오히려 성장을 방해한다는 걸 떠올리고는 아이도 나무 기르듯 하자고 마음먹었다. 그러고는 마치 어린 묘목을 돌보듯 간섭하고 싶은 마음을 거두고 한 걸음 뒤에서 아이를 지켜보았다. 덕분에 딸아이는 일찍부터 제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법을 깨우쳤다. 이 책은 총 한 장,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은 세상에서 가장 나이 많고 지혜로운 철학자 나무에게 배우다. 2장은 나무는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망치지 않는다. 3장은 30년간 나무 의사로 살면서 깨달은 것들. 4장은 나무와 더불어 사는 즐거움. 5장은 뿌리 깊은 나무처럼 단단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순간에 나무가 가르쳐 준 것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지극히 평범한 사실이다. 걸음이 느린 덕에 아주 작은 들풀도 놓치지 않고 눈을 맞출 수 있었고, 숨이 가빠 걸음을 멈출 때마다 바닥에 쌓인 낙엽들이 지친 내 발목을 어루만져 주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해보는 것이 두려울 때는 좋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최소한 나를 옥죄는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고, 옮겨간 곳에서 이전에는 미처 몰랐던 또 다른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거는 이 책 이제 지리산 종주를 하고 나서 다리를 다치고 나서 집에만 있다가 그 목발을 짚고 지리산 종주를 하고 나서 느낀 걸 쓴 거네요. 그래서 지금도 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에 맞닥뜨릴 때마다 이렇게 되뇌곤 한다. 못한다고 말하기 전에 딱 한 걸음만 나아가 보자고. 때론 그 작은 한 걸음이 답일 때가 있다고. 이제 고목나무의 이야기인데, 고무나무는 여건상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자랄 수 없지만 따뜻한 나라에서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만 하면 20 내지 30m를 훌쩍 넘는 거목으로 자랐지. 나무를 키울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건 눈에 보이는 줄기가 아니라 흙 속의 뿌리란다. 나무의 유형기를 보내는 동안 바깥 세상과 상관없이 오로지 자신과의 싸움을 벌인다. 따뜻한 햇빛이 아무리 유혹해도 주변 나무들이 보란듯이 쑥쑥 자라나도 결코 하늘을 향해 몸짓을 키우지 않는다. 땅속 어딘가에 있을 물길을 찾아 더 깊이 뿌리를 내릴 뿐이다. 그렇게 어두운 땅속에서 길을 트고 자리를 잡는 동안 실타래처럼 가는 뿌리는 튼튼하게 골격을 만들고 웬만한 가뭄은 너끈히 이겨낼 근성을 갖춘다. 나무마다 다르지만 그렇게 보내는 유형기가 평균 잡아 5년이다. 나무는 유형기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하늘을 향해 줄기를 뻗기 시작한다. 짧지 않은 시간 뿌리에 힘을 솟은 덕분에 세찬 바람과 폭우에도 굳건히 버틸 수 있는 성목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어린 전나무는 다른 큰 나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까지 10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필요로 한다. 일단 잘 멈추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열심히 자라는데 총력을 기울이던 나무는 여름이 깊어질수록 조금씩 성장을 멈추기 시작한다. 햇살이 여전히 머리 위에서 장렬하고 있고 날이 추워지려면 아직 한참이나 남았는데도 더 이상 뻗어나가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멈춘 가지는 그 끝에 꽃을 피운다. 한여름 우리의 눈을 기쁘게 하는
형형색색의 꽃들은 가지가 성장을 멈췄다는 증거이다.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기만 하면 풍성한 꽃도 꽃이 진 자리에 달리는 튼실한 열매도 볼 수가 없다. 내쳐 자라기만 하면 하늘에 가까워질 수는 있어도 뿌리로부터 점점 멀어져 결국 에너지가 고갈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무는 스스로 멈춰야 할 때를 잘 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성장했고 욕심을 내면 조금 더 클 수 있다는 것도 알지만 어느 순간 약속이라도 한 듯 나무들은 자라기를 멈춘다. 마치 동맹을 맺듯 나도 그만 자랄 테니 너도 그만 자라렴 하고 함께 성장을 멈추고는 꽃을 피우기 시작한다. 결국 나무에게 있어 멈춤은 자신을 위한 약속이면서 동시에 주변 나무들과 맺은 공존의 계약인 셈이다. 오래된 숲일수록 적당한 틈이 있는 까닭.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하지만 사람들은 오늘도 완벽해지기 위해 애를 쓴다. 1등만 기억하는 세상에서 승자가 되려면 최고가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실수 없이 해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때 지독한 완벽주의자였으나 어느 순간 그로 인해 극도의 불안, 스트레스와 싸우며 몸도 마음도 지쳐버린 사람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불안감과 불행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중요한 비밀을 하나 알아냈다. 완벽주의자는 결코 행복하지 않다. 그는 완벽의 추구라는 책을 펴낸 하버드 대학교 탈벤 사르 교수다. 지난 봄 집 근처 북한산을 오르다 꽤 깊은 산중에서 어린 아카시아 나무를 발견한 적이 있다. 큰 키 나무들이 자리한 산 중턱에서 아카시아 나무가 싹을 틔울 수 있었던 것은 큰 나무들 사이에 틈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껏해야 서너 평 남짓되는 숲의 틈. 그곳은 주변을 둘러싼 큰 나무들 덕에 계절의 변화에 구애받지 않고 일정한 습도와 온도를 유지한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주변 나무들이 방패막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에 마치 온실란처럼 어린 생명들이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었다. 숲에 틈이 있음으로 해서 어린 나무, 새로운 희망이 자라는 것이다. 새 생명이 자라기 위해 숲에 빈틈이 필요하듯 우리 인생도 틈이 있어야만 한숨을 돌리고 다음 걸음을 내디딜 힘을 얻을 수 있다. 내 곁에 사람들이 모여든 것도 그 즈음부터였던 것 같다. 모든 나무를 완벽하게 살려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니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에도 여유가 생겼다. 완벽한 사람보다는 어딘가 틈이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기가 쉽다는 것도 그제야 알게 되었다. 5% 작은 결핍으로 인해 오히려 삶이 충만해진 셈이다. 세상에서 잘 살아가려면 오히려 잘 비우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완벽을 목표로 삼고 부족한 것을 모두 채우려고 무리하는 순간부터 찾아드는 건 불안과 초조뿐이다. 오래된 숲의 틈이 말해주지 않는가? 비움으로써 더 좋은 것을 채울 수 있는 법이다. 숲에 빈틈이 있어야 어린 생명이 자란다. 겉으로 완벽해 보이는 것들이 실상 결코 오래가지 못하는 이치와 같다. 그래서 세상에서 잘 살아가려면 잘 비우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어떻게든 버텨야 하는 순간이 찾아온다. 여기 이제 주엽나무 이야기가 나오네요.
주엽나무에 이제 가시가 이렇게 무성해진 건 사람들한테 주엽나무에 보면은 이제 가시가 원래는 많이 있다고 합니다. 주엽나무에 가시가 이렇게 무성해진 건 사람들한테 많이 시달려서 그런 겁니다. 제 딴에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가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무성한 가지들은 사람들이나 초식동물로부터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날카로운 가시들이 가지를 치듯 사방으로 뻗어 있는데 이는 끊임없이 닥치는 애부의 위험으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마련한 일종의 자구책이다. 인적이 드문 곳에서 크게 자란 주엽나무는 가시가 거의 없다. 가시가 있는 나무들은 다 이제 자기를 지키기 애부의 그 침입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날카로운 가시를 만든다고 하네요. 그래서 날카로운 주엽나무의 가시는 그간에 얼마나 많은 위협에 시달려 왔는지를 보여준다. 한번 자리 잡은 곳에서 끝내 버텨야 하는 나무의 운명을 알려주는 증표이기도 하다. 정호성 시인은 견딤이 쓰임을 결정한다고 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이나 나무나 삶을 제대로 살아내는 과정에는 오로지 버텨내야 하는 순간이 있는 듯하다. 나는 오늘도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기도 이제 약간 나무 키우기와 아이 기르기의 공통점, 처음에 프롤로그에서 잠깐 이야기했죠. 중국 당나라 시절의 나무를 잘 기르기로 정평이 난 각탁타라라는 사람이 있었다. 각탁타라. 그의 이름은 곱사병을 앓아서 허리가 굽은 모습이 낙타를 닮았다 하여서 붙여진 것이다. 그런데 그가 심은 나무는 백발백중 잘 크다 보니 그 비결을 묻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저는 나무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을 뿐 나무를 오래 살게 하거나 열매를 많이 맺게 할 능력은 없습니다. 다만 아는 건 나무의 본성이 잘 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은 나무의 본성이란 뿌리는 넓게 펼쳐지기를 원하고 흙은 평평하기를 원합니다. 일단 그렇게 심고 난 뒤에는 건드리지 말고 걱정하지도 말며 다시 돌아보지 않아야 합니다. 그 뒤는 버린 듯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기한 것은 나무가 제 자식 키우는 법과 그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그들의 요가 원칙을 하나, 최대한 멀리 띄워놓기이다. 자신의 그늘 밑에서 절대로 자식들이 큰 나무가 자랄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까닭이다. 보호라는 미명하에 곁에 두면 결국 어린 나무는 부모의 그늘에 가려 충분한 햇빛을 보지 못해 죽고 만다. 한 예로 소나무는 씨앗이 최대한 멀리 갈 수 있도록 제일 높은 곳에 열매를 맺고는 바람이 세게 부는 날 미련 없이 씨앗을 날려보낸다. 다만 어미나무는 싹이 제대로 들 때까지 필요한 최소한의 양식을 챙겨줄 뿐이다. 그러니까 씨앗을 감싸고 있는 배젖은 먼 길 떠나는 씨앗에게 어미나무가 챙겨주는 처음이자 마지막 도시락인 셈이다. 그렇게 멀리 떠난 어린 씨앗은 싹을 틔우는 순간부터 오직 제 힘으로 자란 덕에 죽을 때까지 저만의 삶을 씩씩하게 꾸려간다. 여기 이제 그 수목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 수목장님은 경사가 가파른 산자락이 아닌 만만한 곳에 조성돼야 했고 간벌을 일찍 해서 나무 사이를 충분히 떼어놓아야 한다. 나무는 죽음을 통해 이전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린다. 신체 기증서약이라도 한 듯 나무의 죽음은 수많은 생명의 양분이 된다. 생명이 다함과 동시에 곤충들이 솜씨 좋게 나무를 해부하기 시작하고 곰팡이균들은 해부된 목지를 잠식해 간다.
죽은 나무는 이 모든 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자신의 몸을 내주는데 한치 미련이 없으며 기꺼이 수많은 생명의 먹잇감이 된다. 그래서 나무의 죽음은 메비우스 띠처럼 순환의 시간과 맞닿아 있다. 결국 죽음으로 삶의 정점을 이루는 것이다. 수목장으로 장인을 떠나보내고 고초를 치른 친구를 떠올리다 문득 스웨덴의 수목장이 생각났다. 하장률이 70%가 넘는 스웨덴은 집단 산골 장소로 해상의 숲을 운영하고 있다. 산골이란 고인의 분고를 산이나 강, 바다, 연고지 등에 뿌리거나 묻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해상의 숲에서는 산골 장소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것은 물론 개인이 꽃이나 나무를 심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유족이 특정 장소 혹은 식물을 망자의 마지막 흔적으로 여겨서 그에 집착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전 세계적으로 생을 마치는 사람이 하루에 30만 명, 사흘만 죽음이 멈춰도 지구의 인구는 100만 명이 늘어난다. 더 이상 죽음을 준비할 기회를 놓치지 말자. 어떻게 죽고 싶은지, 투병 생활을 한다면 그것을 연장할지 말지, 장례식은 어떻게 치룰지, 죽음 이후 시신은 어떻게 할지 등등 그 계획을 미리 세우고 그것을 가족들에게 말해두는 것이다. 그처럼 죽음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면 남은 생 또한 후회 없이 살게 되지 않을까? 털어 하나 남기지 않고 흙으로 돌아가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나무를 보며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는 내 죽음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래서 미련 없이 시간의 흐름에 나를 맡길 수 있는 온전한 비움이기를 바라본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수목장으로 살구나무를 심었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자기가 죽고 나면 수목장을 지내는데 거기다가 아버지 산소에 아버지를 이제 하장을 하고 그곳에다가 이제 살구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벌초를 하러 온 후손들에게 나누어줄 아버지의 선물이라고 말한다. 나무는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망치지 않는다. 여기는 이제 우둠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나무는 죽는 순간까지 해를 바라보며 오직 하늘을 향해 뻗어나간다. 이때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둠지이다. 우둠지란 나무의 맨 꼭대기에 위치한 줄기를 말하는데 곱게 자라는 침료수의 경우 하늘을 향해 수직으로 자라면서 아래 가지들이 제멋대로 자라는 것을 통제한다. 우둠지 끝이 한 마디쯤 자라고 나서야 아래 가지도 뒤따라서 한 마디씩 자라는 시기다. 하늘을 향해 고추선 우둠지를 보면 우둠지의 끝눈이 아래 가지들에게 하는 말이 들리는 듯하다. 답답하겠지만 조금만 참아. 내가 이로 좀 더 자라야만 우리 모두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어. 이렇게 우둠지가 구심점 노릇을 해주어서 나무는 자라는 동안 일정한 수평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전나무나 메타세카야 같은 침엽수들이 원추형으로 길고 곱게 자랄 수 있는 것은 줄기 꼭대기에 우둠지가 아래 가지들을 강한 힘으로 통솔하기 때문이다. 나무의 우둠지가 아래 가지들을 다스려 가면서 하늘을 향해 뻗어가듯 사람은 꿈이나 희망 등 살아갈 이유가 있어야만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이겨내며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삶이 무의미하고 재미없게 여겨진다면 그것은 정말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무언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럴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달래주고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등대가 필요하다. 나무에게 그 어떤 경우에도 한눈 팔지 않고 하늘을 향해 씩씩하게 뻗어가는 우둔지가 있단 말이다. 당신의 우둔지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우둔지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우둔지는 무엇입니까? 주목나무를 이제 주목나무에게서 잘 내려오는 법을 배우다. 주목나무만 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오래된 나무는 대부분 속이 비어있다. 대표적인 애가 태백산 산자락에 살고 있는 주목나무들이다.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을 간다는 주목나무는 세월이 흐를수록 속을 비워 몸 안에 빈 공간을 넓혀간다. 한겨울 세찬 바람이 불 때 태백산에 오르면 주목나무에서 오래된 퉁소 소리처럼 깊은 울림을 들을 수 있다. 속이 비어 있어야만 들을 수 있는 영겁의 세월이 만들어낸 소리다. 모든 생명체가 그렇듯 나무 역시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상처에 대한 재생력도 줄어든다. 비바람에 가지가 부러지거나 병충해로 수피가 다치면 상처 부위에 물이 흘러들어 조금씩 썩게 된다. 그로 인해 나무의 무게를 견고히 받치고 있는 중심부는 조금씩 부식되고 중심 목질부가 사라진 자리에는 빈 공간만 남는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나무가 쓰러지는 것은 아니다. 수백 년을 지탱해온 뿌리의 힘으로 굳건히 버티면서 나무는 상처가 남긴 빈 공간에 작은 들짐승과 곤충들을 품는다. 나무의 텅 빈 속이 한겨울 매서운 비바람에 지친 동물들의 은신처로 변모하는 것이다. 살아서 몸을 보시한다고 할까? 노자도 말하지 않았던가? 그릇이 비어 있어야 쓸모가 있듯 비어 있으므로 유용하다고. 나무의 빈 공간은 늙고 병든 나무의 상처이지만 나무는 아픔을 이겨내고 작은 생명들을 품기까지 한다. 누구나 어느 순간이 되면 하던 일을 넘겨주고 한 발 물러서야 한다. 나이든 자에게 필요한 것은 세월이 만들어낸 빈 공간에 작은 들짐승과 곤충들을 품어내는 주목나무의 자세가 아닐까? 주목나무가 비어있지 않았다면 한겨울 매서운 비바람에 작은 들짐승과 곤충들은 추위에 떨어야 했을 것이다. 저도 이 주목나무의 매력에 빠져서 덕유산에 가면 덕유산에도 이제 이 주목나무가 꽤 많습니다. 한겨울에 저도 이제 덕유산 정상에 한번 오른 적이 있었는데 정말 이 주목나무가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이란 이 말을 직접 가서 보시면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죽어있는 주목나무들이 그 살아있는 주목나무들 사이사이에 이렇게 있는데 정말 죽어도 죽어있지 않은 그런 이상을 떨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주목나무를 끝으로 세상에서 가장 나이 많고 지혜로운 철학자 나무에게서 인생을 오늘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배워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 책을 시간 나시면 한번 이 책을 사서 읽어보시고요. 이 책을 사서 읽고 나면은 주변에 이렇게 가로수라든지 숲을 산책할 때 그 나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소리들이 또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아침마다 이제 양재천을 걸어서 오는데 양재천에 이제 많은 그 가로수길에 나무들이 많아요. 한 100년 넘은 나무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 나무들이 이 책을 읽고 나니까 그 나무들이 이렇게 새롭게 또 다가오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책은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책은 산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뭐 코로나로 또 가을에 또 업무로 인해서 어깨가 지누르고 무겁거들랑 근처에 가장 좋은 책, 산책을 만나보십시오. 감사합니다.